안녕하십니까. 세미컨덕터 스쿨 레벨 4 공간 이미지 프로세싱 실습을 시작하겠습니다. 레벨 3까지는 픽셀 하나하나를 따로따로 처리했습니다. 이번 레벨에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어떤 픽셀의 주변 이유까지 함께 보고 처리하는 공간 필터링을 배웁니다. 흐릿하게 만드는 블러, 경계를 또렷하게 세우는 샤프닝, 그리고 물체의 윤곽선을 찾아내는 소베레지 검출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이 모든 연산의 바탕에는 두 가지 핵심 기술이 있습니다. 첫째는 한 줄로 흘러들어오는 픽셀 스트림에서 3곱하기3 이유창을 만들어주는 라인 버퍼입니다. 둘째는 그 창의 9픽셀에 가중치를 곱해 더하는 3곱하기3 컨볼루션입니다. 오늘 실습은 RT-S7 보드와 96곱하기64 OLED 화면 위에서 프레임 버퍼 없이 실시간으로 동작합니다. 그럼 왜 이런 구조가 필요한지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이번 과정에서 여러분이 얻어갈 4가지 역량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라인 버퍼로 한 줄짜리 스트림에서 3곱하기3 이웃을 만드는 법입니다. 이것이 오늘 실습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둘째, 3곱하기3 커널의 개수만 바꿔서 8가지 서로 다른 공간 필터를 구현하는 법입니다. 셋째, 소벨 필터로 밝기 변화를 계산해 에지의 방향성까지 검출하는 법입니다. 넷째, 파이썬으로 만든 정답 데이터, 즉 골든 데이터와 비트 단위로 대조해 설계가 맞는지 검증하는 법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점이 있습니다. 흔히 컨볼루션이나 필터가 주인공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 하드웨어 설계에서 더 어렵고 중요한 부분은 스트림에서 이웃을 만들어내는 라인 버퍼입니다. 커널은 그 위에서 개수만 바꾸면 되는 조연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의 절반 이상을 라인 버퍼에 할애하겠습니다. 실습에 필요한 준비물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강의 레벨 3에서 쓰던 OLED 실습 장비를 그대로 사용하고 소프트웨어 도구 몇 가지만 추가하면 됩니다. 첫째, 비바도입니다. FPGA 무료 설계 소프트웨어로 합성과 구현, 비트 스트림 생성, 그리고 RTL 시뮬레이션까지 담당합니다. 둘째, 대상 보드인 RT-S725입니다. 자일링스 스파르탄 7 계열의 FPGA가 올라가 있습니다. 셋째, 출력 장치인 P모드 OLED RGB입니다. SSD 1331 컨트롤러에 96곱하기64의 상도, RGB 565 색상, SPI 인터페이스를 씁니다. 넷째, 이번 레벨에서 새로 추가되는 파이썬입니다. 오픈CV와 넘파이를 이용해 정답 이미지를 만듭니다. 왜 파이썬이 필요할까요? 하드웨어가 만든 결과가 맞는지 확인하려면 믿을 수 있는 정답이 먼저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정답을 파이썬으로 계산해둡니다. 선수 지식으로는 레벨 3 수료, 즉 스트리밍과 SPI, OLED 파이프라인에 대한 이해와 기본 베릴로그 문법이면 충분합니다. 이번 슬라이드는 레벨 3과 레벨 4를 이어주는 다리입니다. 레벨 3에서 우리가 한 연산들, 예를 들어 밝기 조절이나 색 반전은 모두 점 연산이었습니다. 점 연산이란 픽셀 하나의 값만 보고 그 픽셀의 출력을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옆 픽셀이 무엇이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블러나 샤프닝, 에지 검출은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연산들은 어떤 지점의 값이 아니라 그 지점 주변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레벨 4에서는 연산의 단위가 달라집니다. 가운데 픽셀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픽셀을 둘러싼 8개의 이웃까지 합쳐 총 9개, 즉 3곱하기3 이웃을 한꺼번에 입력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이 9개를 조합해 출력 픽셀 하나를 만듭니다. 한마디로 한 점만 보던 처리에서 주변 이웃까지 함께 보는 처리로 올라서는 것. 이것이 이번 레벨의 가장 큰 도약입니다. 그렇다면 왜 굳이 이웃을 봐야 하는지 그 이유를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럼 연산과 공간 필터의 근본적인 차이는 이렇습니다. 밝기나 색을 조절하는 점, 연산은 픽셀 하나의 값만 알면 됩니다. 하지만 공간 필터가 하려는 일은 주변이 어떻게 변하는가라는 정보를 다루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변화라는 정보는 픽셀 하나 안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웃과 비교했을 때 비로소 드러납니다. 오른쪽 두 상자를 보겠습니다. 위쪽처럼 한 픽셀만 보면 우리가 아는 것은 그 자리의 밝기값 하나뿐입니다. 주변이 밝아지는 중인지 어두워지는 중인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반면 아래쪽처럼 이웃까지 함께 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웃들의 평균을 내면 영상이 부드러워지는 블러가 되고 이웃과의 차이를 계산하면 경계를 찾는 에지 검출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블러, 샤프닝, 에지 검출은 한 픽셀만으로는 원리적으로 불가능하며 반드시 이웃을 봐야만 가능한 연산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라인 버퍼라는 수고를 감수하면서까지 이웃을 만들어내려는 이유입니다. 이제 이번 레벨의 계산 원리인 3곱하기3 커널을 자세히 보겠습니다. 커널은 슬라이딩 윈도우와 가중압 이 두 가지를 합친 것입니다. 원리는 간단합니다. 이웃 9픽셀 각각에
커널이라는 표에 정해진 가중치를 곱한 다음 그 9개를 모두 더합니다. 이렇게 곱하고 더하는 연산 한 번을 맥 연산이라고 부르며 이 한 번의 맥이 출력 픽셀 하나를 만듭니다. 화면의 예시를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왼쪽은 이웃 9개의 y값, 즉 밝기 값입니다. 100부터 160까지 들어있습니다. 가운데는 가우시안 커널로 중심에 4, 상하 좌우에 2, 모서리에 1이 놓여 있습니다. 중심에 가까울수록 큰 가중치를 주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제 같은 자리끼리 곱합니다. 그러면 오른쪽 표처럼 100, 240, 140 같은 곱한 값 9개가 나옵니다. 이 9개를 모두 더하면 합이 2080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1, 2, 4 같은 가중치를 곱하면서 값이 원래보다 크게 부풀려졌습니다. 그래서 원래 밝기 범위로 되돌려 놓아야 합니다. 무엇으로 나눌까요? 바로 커널 가중치의 총합입니다. 1 더하기 2 더하기 1, 2 더하기 4 더하기 2, 1 더하기 2 더하기 1을 모두 더하면 16입니다. 그래서 2080을 16으로 나누면 132 됩니다. 이 130이 바로 출력 픽셀의 새로운 밝기 값이며 오른쪽 아래 사각형의 회색이 그 값을 나타냅니다. 정리하면 이웃의 가중치를 곱해 더하고 가중치 합으로 나눠 정규화하는 것, 이것이 커널 연산의 전부입니다. 그리고 이 커널 숫자만 바꾸면 완전히 다른 필터가 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앞에서 커널의 원리를 봤으니 이제 커널 숫자만 바꾸면 효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세 가지를 나란히 비교하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점은 필터가 달라져도 하드웨어 구조는 전혀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곱하고 더하는 회로는 그대로 두고 오직 커널 개수라는 숫자만 바꿉니다. 세 커널 모두 같은 입력 패치를 씁니다. 왼쪽 두 열은 어두운 값 40, 오른쪽 한 열은 밝은 값 200인 세로 방향 경계가 있는 패치입니다. 먼저 박스 블러입니다. 9칸이 모두 1이라 단순히 9픽셀을 더해 9로 나누는 평균입니다. 40이 6개, 200이 3개이므로 합이 840이고 9로 나누면 93이 나옵니다. 다음은 가우시안입니다. 중심에 큰 가중치를 주므로 왼쪽 열은 40 곱하기 4, 가운데 열은 40 곱하기 8, 오른쪽 열은 200 곱하기 4가 되어 합이 1280이고 16으로 나누면 80이 나옵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질문을 하나 던지겠습니다. 박스블러는 93인데 가우시안은 왜 80으로 더 어두울까요? 이유는 이 패치의 정중앙 픽셀이 어두운 40이기 때문입니다. 가우시안은 중앙에 가장 큰 가중치인 4를 주므로 중앙의 어두운 성질을 더 강하게 보존합니다. 이것이 가우시안이 중심을 살린다는 말의 실제 의미입니다. 마지막으로 소벨 X입니다. 오른쪽 픽셀에서 왼쪽 픽셀을 빼서 세로 경계를 찾습니다. 오른쪽은 200 곱하기 4, 왼쪽은 40 곱하기 4이므로 차이가 640입니다. 그런데 픽셀의 최대 밝기는 255입니다. 그래서 640은 클리핑 회로를 거쳐 255, 즉 완전한 흰색 에지로 고정됩니다. 이렇게 같은 하드웨어에서 숫자만 바꿔 블러와 에지 검출을 자유롭게 오가는 것입니다. 앞에서 커널의 가중치만 바꾸면 필터가 달라진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가중치는 실제 코드 안 어디에 어떻게 들어가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중치는 별도의 메모리나 롬에 데이터로 저장되어 있지도 않고 실행 중에 바꿀 수 있는 레지스터도 아닙니다. 베릴로그 코드에서 conv pro core.v, 즉 컨볼루션 코어 모듈의 산술 시간에 상수로 하드 코딩되어 있습니다. 즉 합성하는 순간 값이 고정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용어를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중치라고 부르는 이 값은 신호 처리 분야에서는 개수라고도 부릅니다. 둘은 같은 것을 가리키며 본 과정에서는 가중치로 통일하겠습니다. 이제 구현을 보겠습니다. 오른쪽 코드는 가우시안 필터의 실제 RTL 코드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가중치나 4를 곱하는 곱셈 기호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신 왼쪽 시프트가 쓰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진수에서 왼쪽으로 한 칸 밀면 값이 2배가 되고 2칸 밀면 4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중치 2는 왼쪽 시프트 1로, 가중치 4는 왼쪽 시프트 2로 구현됩니다. 왼쪽 커널 그림의 2와 4가 코드의 시프트 연산과 정확히 대응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곱셈기는 하드웨어에서 비싸지만 시프트와 덧셈은 거의 공짜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상수를 곱할 때는 합성기가 알아서 이 시프트 덧셈 형태로 최적화합니다. 정리하면 가중치는 실행 중 바꾸는 값이 아니라 합성 시 고정되는 상수이고 곱셈기 없이 시프트와 덧셈만으로 구현됩니다. 다만 한 가지 짚어둘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가중치를 코드의 상수로 고정하는 방식은 구현할 수 있는 여러 방법 중 가장 단순하고 효율적인 방식입니다. 우리처럼 필터 종류가 8개로 미리 정해져 있고 가중치가 바뀌지 않을 때는 이 방식이 회로도 가장 작고 빠릅니다.
하지만 다음 레벨에서 MPU를 만들 때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MPU의 가중치는 학습으로 얻어지고 수시로 바뀌어야 하기 때문에 코드에 고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가중치를 메모리, 즉 롬이나 램에 저장해두고 필요할 때마다 읽어오는 방식으로 구현합니다. 지금은 가장 단순한 하드 코딩으로 원리를 익히고 다음 레벨에서는 메모리 기반의 유연한 방식으로 확장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앞장에서 이 실습은 가중치가 코드의 상수로 고정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8가지 필터를 어떻게 하나의 코어로 전환하는지 그 구조를 보겠습니다. 핵심은 이렇습니다. 우리 설계는 필터마다 서로 다른 고정 회로를 미리 만들어 둡니다. 왼쪽 8개의 상자가 바로 그 8개의 데이터 패스입니다. 그레이는 가운데 값을 그대로 통과시키고 박스는 아웃팝에 29를 곱해 8비트 시프트하며 가우시아는 가중합을 4비트 시프트합니다. 샤프는 아웃 곱하기 중심에서 8이웃을 빼고 소벨X는 우측에서 좌측을 뺀 절대값을, 소벨 Y는 하단에서 상단을 뺀 절대값을 구합니다. 매그니튜드는 2를 더하고 임계는 그 값을 문턱값과 비교합니다. 이 8회로의 결과가 가운데 8대의 먹스로 모입니다. 그리고 모드라는 3비트 신호가 이 8갈래 중 어느 것을 출력으로 내보낼지 고릅니다. 오른쪽 아웃팔은 최종 선택된 8비트 결과입니다. 여기서 개념적으로 아주 중요한 점을 짚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커널을 바꾼다고 말하지만 이 하드웨어에서는 하나의 데이터 패스의 가중치를 갈아 끼우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만들어져 배선된 8개의 회로 중 하나를 먹스로 고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드 스위치를 돌리면 필터가 즉시 바뀌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설계에서 유일하게 밖으로 노출된 조정값은 문턱값 스래시입니다. 파라미터로 선언되어 기본값이 64이며 이 값만 바꿔 재합성하면 임계해지의 민감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가중치는 모두 상수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슬라이드부터가 오늘 강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라인 버퍼입니다. 왜 라인 버퍼가 필요한지 그 근본 원인을 짚겠습니다. 소프트웨어에서 영상은 2차원 배열로 저장됩니다. 그래서 어떤 픽셀의 위쪽 이웃이 필요하면 인덱스만 하나 바꿔서 즉시 꺼내올 수 있습니다. 위행이든 아래행이든 언제든 접근이 자유롭습니다. 그런데 하드웨어는 사정이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 설계에서 픽셀은 한 줄로 길게 늘어서서 순서대로 흘러들어옵니다. 마치 컨베이어 벨트 위를 지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오른쪽 그림을 보겠습니다. 지금 처리하려는 중심 픽셀, 즉 초록색 픽셀이 도착했을 때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은 그 바로 윗줄 이웃, 즉 보라색 픽셀입니다. 그런데 이 보라색 픽셀은 언제 지나갔을까요? 한 줄이 96픽셀이므로 무려 96픽셀 전에 이미 흘러가 버렸습니다. 다시 말해 스트림만 가지고는 위행 이웃을 손해줄 방법이 없습니다. 소프트웨어에서는 공짜였던 이웃 접근이 하드웨어에서는 불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흘러가 버린 위쪽 2줄을 어딘가에 기억해 두었다가 필요할 때 꺼내 쓰는 것입니다. 이 기억 장치가 바로 라인 버퍼이며 다음 슬라이드에서 그 구조를 자세히 보겠습니다. 이제 라인 버퍼가 한 줄로 흐르는 1차원 스트림에서 어떻게 3 곱하기 3 2차원 윈도우를 스스로 다시 만들어내는지 그 원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강의에서 가장 중요한 슬라이드입니다. 먼저 학생들이 가장 많이 던지는 질문부터 풀고 가겠습니다. 3 곱하기 3, 윈도우는 3줄이 필요한데 왜 라인 버퍼는 3줄 분량, 즉 3W가 아니라 2줄 분량, 즉 2W만 기억하면 될까요? 그 답은 실시간 스트리밍의 성질에 있습니다. 윈도우를 이루는 세 행을 시간 순서로 나눠보겠습니다. 맨 아래 행은 바로 지금 입력 포트로 들어오고 있는 현재의 픽셀들입니다. 이건 과거가 아니라 현재이므로 길게 저장해둘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들어오는 즉시 잡아채서 쓰면 됩니다. 가운데 행은 그보다 한 줄 전에 지나간 픽셀들이고 맨 위 행은 2줄 전에 지나간 픽셀들입니다. 그래서 하드웨어가 실제로 기억해두어야 하는 것은 현재 행을 기준으로 한 줄 전과 2줄 전, 이 2줄 뿐입니다. 세 번째 줄인 맨 아래 행은 지금 눈앞에 실시간으로 들어오고 있으니 저장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라인 버퍼의 몸통이 3W가 아니라 2W면 충분한 이유입니다. 일반화하면 n 곱하기 n 윈도우를 만들 때 저장해야 할 줄수는 n에서 하나를 뺀 만큼입니다. 만약 굳이 3W로 만든다면 3 곱하기 3에는 전혀 쓰지 않는 3줄 전 데이터까지 쌓아두는 셈이라 FPGA의 귀한 메모리를 낭비하고 지연만 한 줄 더 늘어납니다. 이제 실제 구현을 보겠습니다. 바로 폭 W가 96픽셀인 우리 시스템에서는 2W 더하기 3, 즉 195픽셀 깊이의 시프트 레지스터 하나를 둡니다. 새 픽셀이 하나 들어올 때마다 레지스터의 값들이 전부 한 칸씩 옆으로 밀려납니다.
두 줄 분량을 담고 거기에 윈도우의 가로폭인 3칸을 더한 것이 바로 195라는 길이입니다. 그리고 이 레지스터의 세 구간에서 값을 꺼내 탭을 냅니다. 첫째, 맨 앞에 3칸, 인덱스 0, 1, 2에서 꺼내면 지금 입력 중인 아래행이 됩니다. 둘째, 정확히 한 줄만큼 떨어진 3칸, 인덱스 W부터 W 더하기 2까지에서 꺼내면 가운데행이 됩니다. 셋째, 두 줄만큼 떨어진 3칸, 인덱스 EW부터 EW 더하기 2까지에서 꺼내면 가장 오래된 위행이 됩니다. 이 세 구간의 세 픽셀씩을 위에서 아래로 나란히 세우는 순간 한 줄로만 흐르던 픽셀들이 완전한 3 곱하기 3 2차원 이웃으로 바뀝니다. 여기서 설계상 아주 중요한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윈도우의 한가운데 픽셀은 인덱스 W 더하기 1, 즉 97자리에서 나옵니다. 이 말은 가장 최신 픽셀이 입력되는 바로 그 순간에 우리가 실제로 컨볼루션을 계산해 내보내는 대상은 이미 97픽셀 전에 들어왔던 과거의 픽셀이라는 뜻입니다. 이 97픽셀만큼의 시간차를 하드웨어 파이프라인의 지연이라고 부르며 연산을 시작하기 전에 버퍼를 미리 채워두는 프라이밍 과정에서 정확히 맞춰주어야 합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다시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현재 행 하나와 라인 버퍼에 저장해둔 과거 두 줄을 조합하면 최소한의 메모리와 단 97픽셀의 지연만으로 실시간 공간 필터링이 완성됩니다. 지금 눈앞에 들어오는 한 줄은 그대로 쓰고 지나간 두 줄만 기억하면 된다는 것. 이 자원 효율이 바로 하드웨어 가속기의 강점입니다. 앞에서 만든 3 곱하기 3 윈도우가 시간에 따라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겠습니다. 원리는 간단합니다. 픽셀이 하나 들어올 때마다 시프트 레지스터가 한 칸 밀리고 그에 맞춰 3 곱하기 3 윈도우도 이미지 위를 오른쪽으로 한 칸씩 미끄러집니다. 여기서 한 가지 개념을 분명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윈도우는 어딘가에 따로 저장되어 있는 고정된 상자가 아닙니다. 시프트 레지스터에 정해진 세 구간에서 값을 뽑아낸 결과일 뿐입니다. 그래서 새 픽셀이 하나 들어와 레지스터가 한 칸 밀리면 세 구간이 가리키는 값이 전부 새 것으로 바뀌고 그 순간 완전히 새로운 3 곱하기 3 윈도우가 만들어집니다. 다시 말해 픽셀이 하나 들어올 때마다 새로운 윈도우가 하나씩 생성되고 그 윈도우로 출력 픽셀 하나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픽셀 하나 입력, 윈도우 하나 갱신, 출력 하나 생성이 항상 1대1로 맞물려 돌아갑니다. 한 가지 짚어둘 것은 여기서 말하는 한 칸의 기준은 클럭이 아니라 새 픽셀의 입력이라는 점입니다. 우리 시스템은 SPI와 OLED 출력이 픽셀당 한 클럭보다 훨씬 느리기 때문에 시프트를 허용하는 신호가 설 때만 레지스터가 한 칸 전진합니다. 즉 클럭이 흐른다고 무조건 밀리는 것이 아니라 새 픽셀이 실제로 들어올 때마다 한 칸씩 밀리고 윈도우가 갱신됩니다. 화면에 T0, T1, T2를 보시면 윈도우가 한 칸씩 이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출력 픽셀 하나를 만들 때마다 정확히 한 번씩 시프트가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한 행의 끝에 도달하면 어떻게 될까요? 윈도우는 자연스럽게 다음 행의 맨 앞으로 넘어갑니다. 이것을 레스터 순서라고 부르며 우리가 글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다가 줄이 끝나면 다음 줄 맨 앞으로 내려가는 것과 똑같은 방식입니다. 이렇게 윈도우가 한 칸씩 미끄러지면서 이미지 전체를 훑어나가면 모든 픽셀에 대한 출력이 순서대로 만들어집니다. 별도의 복잡한 제어 없이 픽셀 한 개당 시프트 한 번 그리고 윈도우 하나 갱신이라는 단순한 규칙만으로 전체 영상 처리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라인 버퍼를 배우면서 한 가지 복선을 남기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가 공들여 만든 이 라인 버퍼는 이번 레벨에서 한 번 쓰고 버리는 부품이 결코 아닙니다. 다음 레벨인 레벨 5 시스토릭 설계에서 다시 아주 중요하게 등장합니다. 왼쪽을 보시면 라인 버퍼는 지나간 두 줄을 저장해 3 곱하기 3 윈도우를 만들어냅니다. 이 윈도우는 매 픽셀마다 오른쪽으로 이동합니다. 그런데 이 구조, 즉 데이터를 순서대로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순간에 정확한 타이밍으로 공급하는 능력이 MPU의 핵심 부품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오른쪽 그림이 레벨 5에서 배울 MPU의 시스토릭 배열입니다. 격자처럼 배열된 각각의 상자는 P2, 즉 처리 요소입니다. 왼쪽에서 화살표를 따라 데이터가 들어오면 각 P2는 곱셈과 누산, 즉 맥연산을 수행하고 그 데이터를 옆 P2로 흘려보내 재사용합니다. 여기서 각 P2의 데이터를 정확한 순서와 타이밍으로 밀어넣어주는 공급장치가 바로 오늘 만든 라인 버퍼와 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학습은 단순히 이미지 필터 하나를 배우는 데서 끝나지 않고 인공지능 가속기 설계로 곧장 이어집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제 개별 개념들을 하나로 이어 전체 데이터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데이터가 어떻게 이동하는지 따라가 보겠습니다.
먼저 이미지롬에 RGB565 형식의 원본 픽셀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이 픽셀은 그레이 변환 단계를 거쳐 Y8, 즉 8비트 밝기 값으로 바뀝니다. 그 다음 라인 버퍼가 앞에서 배운 대로 3 곱하기 3 윈도우를 만들고 컨볼루션 단계가 그 윈도우에 커널을 적용합니다. 여기 8필터 먹스는 스위치 값에 따라 8가지 필터 결과 중 하나를 골라 내보내는 선택기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결과가 SPI를 통해 OLED 화면으로 출력됩니다. 이 파이프라인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은 프레임 버퍼가 전혀 없다는 점입니다. 한 화면 분량을 통째로 저장해두고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픽셀이 흐르는 그대로 실시간으로 처리해 곧바로 화면에 내보냅니다. 값이 255를 넘지 않게 하는 포화 처리, 테두리를 0으로 두는 경계 처리, 그리고 RGB565로 되돌리는 색 재구성까지 모두 이 흐름 안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이번 장은 지금까지 나눠본 컨볼루션 연산을 실제 코드 관점에서 하나로 정리하는 자리입니다. 먼저 컨볼루션이 무엇인지 한 문장으로 말씀드리면 커널을 3 곱하기 3 윈도우에 겹쳐놓고 같은 자리끼리 9쌍을 곱한 다음 모두 더하는 연산입니다. 이 곱하고 더하는 과정을 맥이라고 부르며 화면 위쪽의 수식이 바로 그 정의입니다. 출력 픽셀 하나는 커널 가중치와 이유 픽셀을 곱해 더한 값입니다. 이제 이 연산을 담은 컨볼루션 코어 모듈을 보겠습니다. 이 모듈은 라인 버퍼가 만들어준 3 곱하기 3 윈도우, 즉 W00부터 W22까지 9개의 픽셀과 어떤 필터를 쓸지 고르는 모드 신호를 입력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출력으로는 최종 픽셀 하나 9파를 내보냅니다. 외부 동작은 3단계입니다. 첫째, 9픽셀을 모두 더한 공유 합섬 9을 먼저 구합니다. 이 값은 여러 모드가 함께 씁니다. 둘째, 모드별 산술입니다. 가우시아는 가중합을, 소벨은 좌우나 상하의 차이를 계산하는 식으로 각 필터가 자기 방식으로 값을 만듭니다. 셋째, 모드 신호에 따라 이 결과들 중 하나를 골라 출력으로 내보냅니다. 여기서 중요한 성질이 하나 있습니다. 이 코어는 클럭에 맞춰 여러 단계를 거치는 순차 회로가 아니라 입력이 들어오면 곧바로 결과가 나오는 조합 회로입니다. 코드에서 always의 스타 블럭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윈도우 하나가 들어오면 같은 순간에 출력 픽셀 하나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8가지 모드가 모두 이 똑같은 골격, 즉 윈도우 입력에서 곱하고 더해 출력 하나를 만드는 구조를 공유합니다. 참고로 계산 결과를 화면이 표현할 수 있는 0부터 255 사이로 맞추는 포화 처리와 부호 처리가 실제 코드에는 더 있지만 그 부분은 심화 레벨에서 따로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지금은 컨볼루션이 윈도우 하나로 출력 하나를 만드는 곱셈과 덧셈의 조합이라는 큰 그림을 확실히 잡으시면 됩니다. 이번 레벨에서는 왜 컬러가 아니라 흑백, 즉 그레이스케일 한 채널로 처리하는지 그 이유를 짚겠습니다. 원뜻 생각하면 컬러가 더 좋아 보이지만 하드웨어 관점에서는 그레이스케일이 훨씬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오른쪽 표를 4가지 기준으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첫째, 채널 수입니다. 그레이는 밝게 한 채널이지만 컬러는 빨강, 초록, 파랑 세 채널입니다. 둘째, 하드웨어 비용입니다. 채널이 3배가 되면 라인 버퍼와 맥 연산기도 3배가 필요합니다. 셋째, 개념의 명확성입니다. 그레이로 배우면 피터의 원리가 훨씬 또렷하게 보입니다. 넷째, 소벨 적합성입니다. 소벨 에지 검출은 본질적으로 밝기의 변화를 계산하는 연산이므로 밝기 하나만 있는 그레이스케일과 자연스럽게 맞아떨어집니다. 정리하면 소벨은 휘도 연산이라 그레이가 자연스럽고 하드웨어도 3배 절약됩니다. 그렇다고 컬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 배우는 것과 완전히 같은 구조에 채널 수만 3배로 늘리면 되므로 컬러는 나중에 얼마든지 확장할 수 있습니다. 먼저 원리를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 그레이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번 슬라이드는 라인 버퍼를 쓸 때 반드시 따라오는 지연,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는 프라이밍을 다룹니다. 조금 까다롭지만 아주 중요한 개념이니 천천히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봤듯이 3 곱하기 3, 윈도우의 가운데 픽셀은 레지스터의 W 더하기 1, 즉 97번째 자리에서 나옵니다. 이 말은 어떤 픽셀을 화면에 출력하려면 읽어오는 위치가 쓰는 위치보다 항상 97칸 앞서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화면의 두 띠를 보시면 읽기 포인터가 쓰기 포인터보다 97칸 앞서 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시작하는 순간에는 레지스터가 아직 비어 있습니다. 이웃이 채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출력을 시작하면 화면이 통째로 97칸만큼 밀려버립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프라이밍, 즉 미리 채우기입니다. 화면 출력을 시작하기 전에 라인 버퍼를 97번 미리 돌려 이웃을 채워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처음에 무엇으로 채울까요? 두 경우로 나눠 설명하겠습니다. 일반적인 실시간 스트림, 예를 들어 카메라 입력의 경우에는
아직 들어온 데이터가 없으므로 라인 버퍼를 0, 즉 검정으로 초기화하고 처음 한두 줄의 결과는 버립니다. 반면 우리 경우에는 이미지가 이미 롬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표시를 시작하기 전에 이미지의 첫 97픽셀, 즉 인덱스 0부터 96까지를 미리 읽어 라인 버퍼를 채웁니다. 덕분에 첫 픽셀부터 정상적인 출력이 나옵니다. 정리하면 라인 버퍼에는 97칸의 지연이 따라오고 시작 전에 프라이밍으로 이 지연을 미리 해소해 주어야 화면이 밀리지 않습니다. 라인 버퍼의 지연을 해결했으니 이번에는 이미지 가장자리에서 생기는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3 곱하기 3 윈도우는 가운데 픽셀과 8 이웃이 모두 있어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지의 맨 윗줄이나 맨 왼쪽 열에 있는 픽셀은 어떨까요? 왼쪽 그림을 보시면 가장자리 픽셀의 3 곱하기 3 윈도우가 이미지 경계 밖으로 삐져나가 있습니다. 분홍색으로 표시된 윗줄 이웃은 이미지 바깥이라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필요한 이웃이 없어서 계산 자체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반면 오른쪽 안쪽 픽셀은 3 곱하기 3 이웃이 모두 이미지 안에 들어있어 정상적으로 계산됩니다. 그렇다면 계산이 불가능한 가장자리는 어떻게 처리할까요? 여러 방법이 있지만 우리는 가장 단순한 밸리드 온리 방식을 씁니다. 바깥쪽 1픽셀 테두리는 그냥 검정, 즉 0으로 두고 이웃이 온전히 채워지는 안쪽만 계산하는 것입니다. 96 곱하기 64 이미지에서 테두리 1픽셀은 아주 얇은 부분이라 이렇게 처리해도 결과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복잡한 경계 보정 대신 실습 목적으로 택한 선택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실제로 필터를 적용한 결과를 눈으로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블러입니다. 화면에는 박스 블러 결과와 가우시안 블러 결과, 그리고 두 결과의 차이를 8배 키운 패널이 나란히 놓여 있습니다. 두 블러 모두 영상을 부드럽게 만든다는 점은 같습니다. 실제로 3 곱하기 3이라는 작은 윈도우에서는 두 결과가 거의 비슷해 보입니다. 차이가 나는 곳은 오직 경계 부분뿐입니다. 오른쪽 차이 패널에서 밝게 보이는 부분이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렇다면 두 블러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박스 블러는 9픽셀을 똑같은 비중으로 평균 내지만 가우시안은 중심에 더 큰 비중을 둡니다. 그래서 가우시안은 원래 중심 픽셀의 성질을 조금 더 살려 경계를 덜 뭉갭니다. 정리하면 작은 윈도우에서는 두 블러가 비슷하지만 가우시안이 중심을 강조해 경계를 조금 더 보존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은 샤프닝, 즉 경계를 또렷하게 세우는 필터입니다. 샤프닝 커널은 발상이 흥미롭습니다. 중심에는 플러스 9라는 큰 양수를 주고 주변 8 이웃에는 마이너스 2를 줍니다. 대각선에 포함한 8 이웃 모두에서 뺍니다. 즉 자기 자신의 값은 키우고 주변 값은 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주변과 밝기가 비슷한 평평한 영역에서는 더한 만큼 빼기 때문에 값이 거의 그대로입니다. 하지만 밝기가 급격히 변하는 경계에서는 중심과 주변의 차이가 커져서 그 차이가 크게 증폭됩니다. 그 결과 경계 부분이 원본보다 훨씬 또렷해집니다. 화면의 왼쪽 원본과 오른쪽 샤픈 결과를 비교해 보시면 물체의 윤곽선이 확실히 더 선명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샤프닝은 중심을 강조하고 이웃을 빼서 밝기가 변하는 경계를 더 뚜렷하게 부각시키는 필터입니다. 이번에는 오늘 필터들 중 가장 중요한 소벨 에지 검출입니다. 소벨을 이해하는 핵심 한 문장은 이것입니다. 에지는 밝기의 미분이다. 미분이라고 하면 어렵게 들리지만 여기서는 그냥 이웃 간의 밝기 차이를 계산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밝기가 갑자기 크게 변하는 곳이 바로 경계, 즉 에지이기 때문입니다. 소벨은 두 방향으로 나뉩니다. 소벨 X는 좌우 픽셀의 차이를 계산합니다. 밝기가 가로 방향으로 변하는 곳을 잡아내므로 세로로 서 있는 수직 에지를 검출합니다. 소벨 Y는 반대로 상하 픽셀의 차이를 계산해서 가로로 누운 수평 에지를 검출합니다. 그렇다면 방향에 상관없이 모든 에지를 한 번에 보려면 어떻게 할까요? 두 방향의 결과를 합치면 됩니다. 이것이 매그니튜드입니다. 이론적으로는 X제곱과 Y제곱을 더해 제곱근을 취하지만 제곱근 연산은 하드웨어에서 비용이 큽니다. 그래서 우리 설계에서는 절대값의 합, 즉 X의 절대값에 Y의 절대값을 더하는 방식을 씁니다. 이렇게 하면 제곱근 없이도 거의 같은 효과를 훨씬 저렴하게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드웨어 설계자가 늘 고민하는 정확도와 비용 사이의 현실적인 절충입니다. 정리하면 소벨 X는 세로 에지, 소벨 Y는 가로 에지, 매그니튜드는 둘을 합쳐 모든 방향의 에지를 봅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 필터인 임계 에지를 보면서 다음 레벨로 넘어가는 중요한 복선을 남기겠습니다. 임계 에지는 소벨 매그니튜드 결과에 문터값을 적용해 흰색과 검정 두 가지 값만 남긴 이진 이미지입니다. 왼쪽 그림이 그 결과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2단계에서 우리가 하는 것은 여기에 경계선이 있다는 사실뿐입니다. 흰색 픽셀들이 뭉쳐 있어도 그것이 물체인지 배경인지 시스템은 아직 그 의미를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다음 레벨에서는 무엇을 할까요? 오른쪽 그림처럼 하드웨어가 이 흰색 선들을 따라가며 서로 연결된 덩어리, 즉 윤곽선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 덩어리를 하나의 의미 있는 객체로 묶은 뒤 그 객체를 빈틈없이 감싸는 최소 크기의 사각형을 씌웁니다. 이 주황색 점선 사각형이 바로 바운딩 박스입니다. 여기서 아키텍처 관점에 가장 중요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바운딩 박스를 씌우는 순간 시스템이 다루는 데이터의 성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무겁고 방대한 픽셀 데이터가 가볍고 명확한 좌표 데이터로 압축되는 것입니다. 이제 컴퓨터나 NPU는 화면 전체의 수천 개 픽셀을 볼 필요가 없습니다. 단 4개의 숫자만 다루면 됩니다. 적체 중심의 X좌표, 중심의 Y좌표, 사각형의 너비, 그리고 높이입니다. 이 4숫자면 객체의 위치와 크기가 모두 표현됩니다. 정리하면 오늘 우리가 픽셀을 하나하나 계산해 만든 이 흰색 에지가 결국은 자율주행 자동차가 사람이나 다른 차에 네모난 인식 박스를 치는 바로 그 밑바탕이 됩니다. 오늘 배운 에지 검출이 인공지능 시각인식의 출발점이라는 점을 이 슬라이드를 통해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번 슬라이드는 전체 시스템의 신호 흐름을 한눈에 정리한 신호맵입니다. 사용자 입력에서 화면 출력까지 신호가 어떤 경로로 지나가는지 따라가 보겠습니다. 시작은 사용자 입력입니다. RTS7 보드의 스위치와 버튼을 사용합니다. SW0은 2개의 이미지 뱅크, 즉 컬러 1과 컬러 2 중 하나를 고르고 SW3부터 1까지 3비트는 8가지 필터 모드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BTN0은 리셋 버튼입니다. 이 입력들이 가운데 RTS725의 FPGA로 들어가 처리됩니다. 처리된 결과는 오른쪽으로 P모드 OLED RGB 화면에 96:64 해상도로 출력됩니다. 화면 아래쪽은 FPGA와 OLED를 잇는 SPI 출력 신호들입니다. SCAK는 6.25MHz 직렬 클럭이고 MOSI는 RGB 565 픽셀 데이터를 실어나릅니다. CS와 DC는 각각 칩 선택과 명령 데이터 구분 신호입니다. 이렇게 스위치 하나에서 시작한 신호가 FPGA를 거쳐 4개의 SPI 선을 통해 화면의 그림으로 나타나는 전체 경로를 이 한 장에 담았습니다. 이제 실제 보드에서 볼 수 있는 결과를 보겠습니다. 화면에는 컬러 1 이미지에 8가지 모드를 적용한 출력이 한눈에 담겨 있습니다. 순서대로 보면 그레이스케일, 박스블러, 가우시안, 샤픈, 소벨X, 소벨Y, 매그니튜드, 그리고 마지막 임계, 에지입니다.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점은 이 8가지가 서로 다른 8개의 하드웨어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모두 단 하나의 컨볼루션 하드웨어에서 SW3부터 1까지 3비트 스위치 값만 바꿔 실시간으로 전환한 결과입니다. 앞에서 커널 숫자만 바꾸면 효과가 달라진다고 했던 원리가 실제 보드 위에서 그대로 구현된 것입니다. 스위치를 돌리는 것만으로 블러에서 에지 검출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결과는 소벨 필터가 방향에 반응하는지를 증명하는 실험입니다. 이를 위해 컬러2 시험 패턴을 준비했습니다. 세로 줄무늬 패턴입니다. 이 패턴은 밝기가 오직 좌우 방향으로만 변하고 상하 방향으로는 전혀 변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 소벨을 적용하면 어떻게 될지 예측해 보겠습니다. 소벨X는 좌우 차이를 봅니다. 줄무늬 때문에 좌우로 밝기가 변하므로 소벨X는 세로 경계들을 뚜렷하게 검출합니다. 반면 소벨Y는 상하 차이를 봅니다. 그런데 이 패턴은 위아래로는 밝기가 전혀 변하지 않으므로 소벨Y의 결과는 완전히 검정, 즉 아무 에지도 없는 상태가 됩니다. 화면의 새 이미지가 정확히 이 예측대로 나왔습니다. 세로 줄무늬에는 수평 에지가 없기 때문에 소벨Y가 완전히 검정으로 나온 것, 이것이 바로 소벨이 에지의 방향에 반응한다는 증거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만든 하드웨어가 정말 맞는지 검증하는 과정입니다. 검증을 떠받치는 파이썬 2개를 소개하겠습니다. 첫째는 젠 골든 점파입니다. 정답, 데이터, 즉 골든 데이터를 만드는 생성기입니다. 컬러점 맨 파일을 읽어 8모드와 2뱅크를 곱한 16개의 골든맨 파일로 내보냅니다. 이때 RGB 565를 Y8로 바꾸고 3 곱하기 3 커널을 적용하며 테두리는 밸리드 온리로 0으로 둡니다. 둘째는 verify hw.py입니다. 교재의 실을 이미지를 만드는 스크립트로 같은 정수식으로 8모드 이미지와 그리드를 생성합니다. 96 곱하기 64로 비트까지 맞춘 뒤 정수배로 확대만 하기 때문에 픽셀 값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을 강조하겠습니다. 이 두 파이썬과 실제 RTL 하드웨어, 이 세 곳이 완전히 똑같은 정수 연산을 사용합니다.
화면 아래 RTL 컨볼루션 코어와 젠 골든 그리고 베리파이 스크립티프트가 등호로 연결되어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같은 정수 연산이 세 곳에서 비트까지 일치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검증의 삼각형이라고 부릅니다. 왜 굳이 이렇게 할까요? 만약 골든을 만드는 계산과 하드웨어의 계산이 조금이라도 다르면 검증 자체가 무의미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 곳의 연산을 비트 단위로 완전히 똑같이 맞추는 것이 검증의 출발점입니다. 이 두 파이썬 코드는 여러분이 내려받으신 zip 파일 안에 파이썬 디렉터리에 함께 들어 있습니다. 직접 열어 실행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실행은 주피터 노트북에서 하시면 됩니다. 노트북에서 젠 골든 파이와 베리파이 hw 파이를 차례로 실행하시면 방금 설명드린 골든 데이터와 교재 이미지가 그대로 만들어지는 과정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슬라이드는 검증의 실제 방법인 테스트 벤치를 다룹니다. 테스트 벤치의 아이디어는 이렇습니다. 실제 OLED 화면을 눈으로 보는 대신 FPGA가 화면으로 내보내는 SPI 내선을 프로빙하는 것입니다. 왼쪽부터 흐름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먼저 DUT, 즉 검증 대상인 타바티 S7 OLED 모듈이 있습니다. 이 모듈이 내보내는 SPI 내선, 즉 SCK, MOSI, CS, DC를 SPI 모니터가 지켜봅니다. 클럭이 오를 때마다 상위 비트부터 8비트씩 모으고 상위 바이트와 하위 바이트를 이어붙여 16비트 픽셀 하나를 복원합니다. 이렇게 6144 픽셀을 모으면 한 프레임이 완성됩니다. 그 다음 이 복원한 프레임을 파이썬 골든과 픽셀 단위로 하나씩 비교합니다. 검증은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SW 값을 모드와 뱅크 조합으로 바꿔가며 8모드와 2뱅크, 총 16가지 경우를 차례로 훑습니다. 모드가 바뀌는 순간 섞인 프레임 한 장은 버리고 깨끗한 프레임만 잡아 비교합니다. 만약 하나라도 어긋나면 처음 틀린 좌표와 실제값, 기대값을 즉시 출력합니다. 오른쪽 로그를 보시면 16경우가 모두 통과했다는 메시지가 찍혀 있습니다. 정리하면 화면에 나간 픽셀을 숫자로 하나하나 대조해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대로 된 하드웨어 검증의 방법입니다. 앞에 테스트 벤치를 실제로 돌린 최종 결과를 보겠습니다. 전체 흐름은 이렇습니다. 먼저 파이썬으로 소프트웨어 정답인 골든을 만들고 RTL 시뮬레이션을 돌려 SPI로 나가는 픽셀을 캡처합니다. 그리고 이 둘을 픽셀 단위로 대조합니다. 결과는 어떨까요? 전부 일치입니다. 화면 가운데 상자를 보시면 대표적으로 중심 픽셀의 값이 16진수 6비사디로 하드웨어와 골든이 정확히 같습니다. 오른쪽 상자에는 16개의 칸이 모두 초록색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8모드와 2 이미지 뱅크 합쳐서 16가지 경우가 하나도 빠짐없이 비트 단위로 일치했다는 뜻입니다. 이 결과가 의미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설계한 하드웨어가 소프트웨어로 계산한 정답과 완벽하게 같으므로 설계가 정확하다는 것이 수치로 증명된 것입니다. 눈으로 대충 맞아 보이는 수준이 아니라 16진수 값 하나까지 일치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제 이번 과정을 마무리하며 우리가 완성한 것들을 4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라인 버퍼입니다. 한 줄로 흐르는 스트림에서 3곱하기3 윈도우를 만들어내는 오늘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둘째, 3곱하기3 컨볼루션입니다. 커널 개수만 바꿔 8가지 공간 피터를 하나의 하드웨어로 구현했습니다. 셋째, 소벨 에지입니다. X와 Y, 그리고 매그니튜드로 에지의 방향성까지 검출했습니다. 넷째, 골든 검증입니다. 16가지 경우를 비트 단위로 대조해 설계의 정확성을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학습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다음 단계인 레벨 5에서는 오늘 만든 라인 버퍼가 MPU의 데이터 공급기로 그대로 재사용되고 오늘 만든 임계 에지가 도형 인식의 입력으로 이어집니다. 즉, 오늘 배운 내용 하나하나가 다음 레벨의 토대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레벨을 살짝 맛보겠습니다. 레벨 5에서 배울 도형 분류입니다. 오늘 우리는 라인 버퍼로 3곱하기3 이웃을 만드는 법을 배웠습니다. 다음 레벨에서는 바로 그 이웃에서 에지의 방향을 읽어 어떤 도형인지를 숫자로 분류합니다. 화면을 보시면 위쪽에는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로 이어지는 대각선 모양이 있고 아래쪽에는 그 반대인 역대각선 모양이 있습니다. 이 두 입력이 가운데 방향 분류기로 들어갑니다. 방향 분류기는 3곱하기3 이웃에서 에지의 방향을 판정하고 그 결과를 분류 숫자로 내보냅니다. 대각선이 들어오면 클래스 0을, 역대각선이 들어오면 클래스 2를 출력합니다. 이렇게 모양을 보고 방향을 판정해 숫자로 분류하는 일이 바로 MPU가 하는 인공지능 연산의 아주 작은 축소판입니다. 오늘 만든 라인 버퍼가 그 출발점이 된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를 마치며 이 실습이 어떤 큰 그림의 한 부분인지 짚어드리겠습니다.
화면의 교재, 파이썬과 베릴로그로 배우는 AI MPU 시스템 디자인은 하드웨어 설계의 전 과정을 하나의 흐름으로 안내합니다. 이 책을 공부한 이후의 여정은 상위 레벨로도 계속 이어집니다. 먼저 리스크5 CPU로 명령어와 파이프라인을 배우고 그 다음 MPU의 시스토릭 배열을 설계합니다. 이때 오늘 만든 라인 버퍼가 그대로 재사용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CPU와 MPU, 메모리를 하나로 무는 AI SoC 통합까지 나아갑니다. 오늘 배운 공간 필터링은 이 커다란 여정의 중요한 한 걸음입니다. 더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의 아마존 링크에서 교재를, 그리고 유튜브의 엣지칩랩 채널에서 이어지는 강의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